뒤로 보이는 떠있는 금속,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전도체로서 인류가 직면해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의 물질입니다. 그동안 초전도체는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과학계는 오래전부터 상온 초전도체를 꿈꿔왔습니다. 정말로 학계에서도 성배로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누구나 발견하고 하고 싶은 그런 물질이죠. 국내 한 기업이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해 전 세계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전도 맞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이제 내가 왜냐면 내가 근거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는 마침내 성배를 발견해낸 걸까요? 지금 이게 상온초전도가 진짜라면 물리학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사실 이게 진짜라면. 서울대 자연과학관.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액체 질소 용기를 열자 서늘하고 하얀 기체가 올라옵니다.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시죠. 액체 질소를 쏟아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온도가 영하 200도 가까이로 내려갑니다. 190 정도. 190도. 차가워진 시료를 자석 위에 올리자 신기하게도 공중에 둥둥 뜹니다.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일명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 내부와 외부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마이스너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댔을 때 그 안에 초전도 전류가 유도가 되고 그 결과로 초전도체가 이게 그 자석에 밀쳐서 떠오르게 되는. 초전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것.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이 없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장치를 만들거나 그런 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하면 자개부상 열차, 지금은 그 구리를 그냥 감아서 하는데 굉장한 열이 손실이 있거든요. 몇 초가 지나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그저 올라간 거고요. 아, 온도가 올라서. 네, 올라간 거고요. 네. 일상 온도인 상온에서는 초전도체의 특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 저항이 있는데 이게 쭉 저항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요 어느 시점이 있어서 요 시점에 갑자기 얘가 여기까지는 보통 전도체, 저항이 있는 전도체고 요 지점에 가면 저항이 없는 전도체가 되는 요 전이가 일어나는데 요 온도를 초전도 전이 온도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런 거 보면은 안 그래도 신기한데 저항이 없는 물질이라니 대단한 물질인 거죠? 예, 대단한 물질 맞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발견된 지가 110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많은 종류의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거나 혹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요.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전이 온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초전도체 중에서 전이 온도가 가장 높은 게 영하 140도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게 영하 140도요? 네, 영하 140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과학자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온인 이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시작은 인터넷에 올라온 한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연구진이 LK99라는 이름의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내용. 전이 온도는 기존의 한계였던 영하 140도보다 몇백 도나 높은 영상 126도였습니다. 제조법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우선 산화납과 황산납을 섞어 라나카이트라는 혼합물을 만듭니다. 또 구리와 인을 섞어 인화구리를 만듭니다. 이제 이 두 물질을 섞어 고온에서 수십 시간을 가열하면 LK99가 만들어집니다. 초전도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LK99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파우더 이렇게 여러 개 잘 뭉쳐서 하는 고상 반응법이라는 그게 실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료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된다니까 이게 임팩트가 훨씬 컸던 거죠. 마침 국내에서 열리고 있던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단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때 마침 LK99 초전도가 과학계에서 대단히 뜨거웠죠. 트위터들 쪽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제게 와서 실험실 구경 좀 가자. 한국까지 왔는데 그런데 실험실 안 가고 그냥 간단하게 말이 되냐? 좀 구경 좀 가자 하고 이제 학자들이 저에게 왔죠. LK99 연구진 중 한 명인 권영환 고려대 교수가 학술대회 마지막 날 설명에 나섰습니다. 저항을 재봤냐, 자성을 보았느냐, 히트 커패시턴스를 측정했느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질문들이 쭉 있거든요. 이만큼은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만큼은 저희가 장치가 안 돼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자, 그야말로 꿈의 물질로 여겨져 왔던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 그리고 연구진의 발표까지 이루어졌으니 학술대회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고요. 우선 이 LK99 논문이 올라온 사이트는 다른 과학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올라가는 이 공개 사이트였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보신 학술대회에서 권영환 교수 섭외는 좀 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발표 순번에는 없었는데 이 외국인 참석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행사 마지막 날 급하게 뒤늦게 섭외가 됐다고 하고요. 이 발표하는 날 LK99 샘플을 직접 들고 왔다고 합니다. 네. 색깔은 까만색이고 그리고 동전 크기의 이 샘플이었는데 이 실험용 통 안에 가져왔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날 마이스너 효과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날 샘플만 보고는 이것이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정말로 개발이 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초대박인데 아직까지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이제 성배가 발견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졌고요. 그러자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 LK99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LK99를 만드는 방법이 기존의 초전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샘플을 만들어보려는 시도의 결과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취재진에게 자신들도 LK99 재현 실험은 해봤다고 했습니다. 밀봉된 시험관 안에 작은 도자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험관을 900도 이상 고온에서 20시간가량 가열하기만 하면 LK99가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LK99와 성질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똑같은 성질이 나오지 않았고, 설사 그렇게 똑같이 나오더라도 우린 초전도라고 검증할 수 없는데, 일단 이 성질은 저자들이 보고한 성질하고도 조금 다르게 나온 거죠. LK99를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도리어 의구심만 불러왔습니다.
물질 전체가 뜨지 않고 한쪽 면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N극과 여기에 있는 N극이 서로 밀치는 힘이 세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 반발력이 써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럼 그래서 항상 초전도체를 놓으면 닿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중간이 떠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는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초전도체 핵심인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항이 굉장히 높은 저항에 있다가 0으로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 떨어진 저항의 크기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리선의 저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LK99 논문의 핵심 역할을 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붉은 벽돌집. 지하실로 내려가자 벽에 붙은 설명문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중에 이제 공식적인 발표 준비 중이고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이 정도로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문의 공동 저자인 김현탁 교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에 실린 거는 사소한 사람이 저지른 에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맞다. 그래서 이거 초전도 맞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이제 내가 왜냐하면 내가 근거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 외부 검증이 실패하는 건 샘플의 순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측정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상위 물균이라면 저항이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합해서 측정을 하면 없는 놈이 저항이 있는 놈이 측정돼 버려. 저항력은 파묻혀 갖고 보이겠어요? 상위 물균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렇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요거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깰 수 없는 논리가 너희가 시료를 잘 못 만들어서 그렇다. 이 논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정말 깰 수 없는 논리가 돼서 그냥 검증이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아쉽게도 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LK99 샘플을 만들어 보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초전도 특성이 관측된 샘플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일부 기관에서는 이 만든 샘플이 약간의 자기 보행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것만으로는 초전도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 생체예요. 이게 대표적인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는 개구리를 자기장이 굉장히 큰 자석 위에 놓으면 붕 떠요. 그건 그 개구리가 그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기한데요. 이 개구리가 뜰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뜨는 특성을 가진 물질은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굉장히 많다는 소리이고요. 이 외부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하면 개구리도 공중에 뜰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LK99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부양을 하는 마이스너 효과도 절반 정도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검증이 된 건 아니니까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LK99를 개발한 연구진이 정말로 이게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학교가 아니고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수익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공동저자인 김현탁 교수는 이 회사 측이 특허권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예요. 지금 뭐 검증 이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미 뭐 다 레퓨테이션 풀로 띄워놨고 저항제로 나왔고 이런 방법인데 그 다음에 급한 게 그렇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어디다 힘을 쏟아야 되겠어요. 현재 LK99와 관련된 특허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2건씩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21년과 22년에 걸쳐 출원했습니다. 사실 이런 물질 특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반복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효과가 인정되는 신규한 물질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특허 출원을 해놓고 거기에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특허 출원 건수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보통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명인 중 한 명인 권영환 교수가 특허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권 교수는 자신이 특허 출원인에서 빠졌다며 특허를 거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이런 식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고용계약서에서 직무 발명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계약에서는요? 네, 통상적인 고용계약에 아마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허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 회사가 단독으로 출원하기로 뭐 동의를 받았다, 아니면 뭐 계약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권영환 교수의 동의 없이 퀀텀 에너지가 단독 출원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허법에 의해서 출원이 이제 거절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연구진이 쏘아올린 상온 초전도체 논쟁. 정말 초전도체인지 검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대부분이 실패죠. 그다음에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라는 영감을 과학자들한테 던져준다면 너무나 값진 가치가 있는 거죠. 과학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걸음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을 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인류에 기여를 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디스커버리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미 타임지 표지. 상온 초전도체가 가져올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에 수천 명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 인력 사무소들이 모여 있는 강릉의 구도심입니다. 새벽부터 일감을 찾고 있는 젊은 노동자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지금 형틀이나 젊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워낙 그 볼륨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눈 떠보니까 여기서 자랐고 그냥 평범하게 자라왔는데 딱 정의는 불법 체류자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평범한 중학교 진학도 이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란 이유로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빼앗긴 아이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사실 외면했다고 봅니다. 저출산 시대,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수호입니다. 태국인 수호 엄마 아빠는 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1년 전 한국에서 수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여권 연장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ที่ไปที่สถานทูตก็ตอนยังไม่3 เดือนค่ะ2 เดือนกว่าก็พาไปแล้วก็ทีนี้ก็ไปขอแจ้งเกิดเนี่ยลองถามดูว่าได้ไหมเพราะว่าทั้งคุณพ่อและคุณแม่ก็พาสปอร์ตหมดไปต่อเคยไปต่อเมื่อก็เลยไปถามเขาก็บอกว่าถ้าพ่อกับแม่หมดทั้ง2 คนก็แจ้งไม่ได้แจ้งเกิดไม่ได้ค่ะ 수호 엄마 아빠는 한국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아이의 출생 신고는 출신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생 등록 관련 법 체계의 근거가 가족관계 등록법에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법이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출생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미등록 아동이 된 수호. 이미 삶의 터전이 된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엄마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ก็มีแต่เวลาเขาไข้ขึ้นสูงแล้ววันนี้เราเช็ดตัวให้ทานยาที่แบบว่ามีที่เรามีอยู่แล้วให้กินก็ถ้าไม่ดีขึ้นเราก็กังวลค่ะกลัวเขาแบบถ้าอุณหภูมิร้อนเกินแบบว่าสัก39อะไรเงี้ยก็กลัวเขาแบบจะชัก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가입되지 않겠죠. 감기 한번 걸려도 병원에 가면 막 1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니까 겁이 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본국에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의 사정은 다를까? 10년 전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진우 엄마와 아빠.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이곳에서 진우를 낳고 본국에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우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아이. 진우는 하루 종일 아빠가 근무하는 공장 안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냅니다. การเรียนของเขาด้วยค่ะก็คือว่าก็อยู่ที่นี่มันก็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เรียนได้ค่ะเพราะว่าช่วงนี้เขาก็น่าจะแบบว่าน่าจะถึงอายุที่แบบว่าจะต้อง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ได้แล้วแต่ว่าก็คือไม่สามารถไปโรงเรียนได้เหมือนคนอื่นๆค่ะ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 국적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제외돼 있습니다. 미등록 아이들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더 큰 벽에 부딪힙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과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일련의 서류들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입학과 전학을 거절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학을 가게 될 때나 아니면 새롭게 입학할 때도 이게 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되어 있게 되어서 입학이나 전학을 거절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문제는 부모의 신분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 불법 체류 외국인은 5,078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 들어왔다가 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미성년자의 숫자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주인권 단체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까지 포함하면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은 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는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더니 상당수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충격을 줬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근데 만약 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이주 아동들의 경우에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이 출생통보에서조차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은 제외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출생 통보가 가능한 경우가 모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나 이제 의료급여 관리번호, 이 번호가 있어야지 통보 대상이 되거든요. 이 번호가 없는 이제 미등록 이주민의 상당수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출생 통보제 제도를 몰각시키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2차례 연속 권고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아동의 기본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보장해라, 증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 미등록 신분으로 자란 아동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경우까지 있어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마리나 씨.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미등록 신분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마리나 씨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선생님들께서도 이 친구가 제대로 중학교에 평범히 진학을 할 수 있나 아닌가를 잘 모르셔서 분주히 막 알아보시고, 그때 처음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평범한 중학교 진학도 이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퇴거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낀 마리나 씨.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깝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 언어도 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문화도 모르고. 자신과 같은 미등록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한국에서 살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고, 선생님과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장기 체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하다가 탄원서도 이게 사실 도움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답변이 없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인 정체성을 형성한 이주 아동이 강제 출국되는 상황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제도 마련을 원고했고 결국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6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뭐 여권,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출생했던 아니면 본국에서 출생하고 입국을 해서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출생 증명서, 신청하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발행해준 공적인 어떤 출생이나 혹은 부모의 결혼 증명서가 필요해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했다는 어떤 일련의 증빙 서류들을 대사관에서 만들어주질 않아서 지금 아이의 신청조차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무부가 예상한 한시적 체류 허가 신청 인원은 3천여 명. 지금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아이들은 5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출입국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각 가족당 한 명당 부여되는 범칙금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노력이 한시적 체류 허가라는 조그마한 결실을 얻어낸 건데 그래도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는 커 보입니다. 인권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 마리나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네, 마리나 씨는 다행히 한시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대학에 진학해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휴학을 하게 되면 2주 내로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리나 씨와 달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이주 청소년에게는 1년짜리 임시 체류 자격만 부여됩니다. 1년이요? 한시적 체류 허가를 얻어냈다고는 하지만 휴학을 하면 나가야 되고 또 졸업을 해서 1년 안에 직업을 갖지 못하면 역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국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시책이 아니라 정규적인 정책으로 시스템으로 마련해서 이 아이들이 출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3살에 한국에 입국한 달리아 씨. 작가를 꿈꾸던 학창 시절 학교 대표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습니다. 문예 창작과를 가고 싶었지만 미등록 신분 탓에 대학 진학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다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제 1년 남았네 이랬는데 저는 졸업을 하면 뭔가 마지막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괜찮아. 고등학교 졸업 후 법무부의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 1년짜리 임시 비자였습니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 이런 딱지를 뗄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지만 난 평생 그냥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거였구나라고. 1년 안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해야만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원 임시 비자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데는 거의 없고 정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취업처에서 굳이 외국인을 쓰는 이유를 이제 작성을 해서 또 줘야 되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도 번거롭고 행여라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본국이 워낙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까 해외에 오래 머물렀던
감시가 오고 정말 심한 분들은 감옥에 끌려가신 분들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움츠러들었던 이들. 수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은 이웃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도 전혀 없고 정말 똑같은 한국인으로 바라봐주면서 저를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나도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받은 은혜들을 보답을 해야겠다 내가.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나간 아동들이라서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좀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한국 사회에도 더 좀 이점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들은 전혀 죄가 없죠. 아동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상황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아동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건 다들 꼭 알아보시면 좋겠어요.